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가 바로 작품의 거래 가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로 2017년 5천억 원에 낙찰되었죠. 그리고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미술품의 주인공은 데이빗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었지만 제프 쿤스의 토끼가 2019년 9,110만 달러에 판매되며 이 기록은 다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작가 중 최고가 기록은 바로 오늘 소개할 김한기의 작품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열린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김한기의 우주가 한국 미술품 경매가 최고 기록을 세웠죠. 그 금액은 자그마치 8,8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2억 원입니다. 이번 경매 이전의 직전 최고가 기록도 김한기의 작품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그가 1972년 그린 붉은색 전면 점화가 약 8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사실 한국 미술품 거래시장 최상단은 김한기의 동무대입니다. 최고 순위 10위권의 작품에서 9위를 기록한 이중섭의 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김한기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한기 화백이 어떤 점이 이토록 높은 가격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한국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1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서 천석군 지주의 일남 사녀 중 넷째이자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학을 떠나 도쿄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귀향합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던지라 김한기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집안이 점지해준 여인과 혼례를 올렸고 슬하에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했던 청년 김한기는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랐죠. 흥미롭게도 그의 아버지는 후계자인 아들이 미술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지주의 삶을 살 테니 어떤 공부를 하던 상관없었을 테죠.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대학의 예술학원 미술부에 입학했고 이 시기 서양화를 탐구하며 초상미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그가 스스로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일컬었던 종달새 노래할 때를 통해 일본 화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선의 전통을 잇는 작품을 하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졸업 이후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1942년 부친이 사망하게 됩니다. 천석군이었던 부친의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면서 부친의 뜻으로 결혼한 부인과의 관계도 끝을 맺었죠. 이후 그는 지인의 소개로 변동림이라는 신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경기여고 이화여대 영문과에서 수학한 재원이었고 그 유명한 천재시인 이상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이상은 변동림과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요절했고 혼인신고도 미처 하지 못했죠. 그녀의 지성과 성품에 관한 김한기의 구애로 둘은 연인이 되었고 1944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변동림의 집안에선 그녀를 딸을 셋이나 둔 이혼남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죠. 그녀는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 김양한으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더군다나 향안이라는 이름은 김한기의 아호였죠. 둘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신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예술인 문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당시 미술계의 큰어른이었던 고이동이 주례를 대표적 서정시인 정지용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름마저 바꿔버린 김양한. 김한기의 작품이 132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기록한 데 있어서 그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양한은 평생 김한기의 조력자로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김한기를 위해 그녀는 1955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에서 미술평론을 전공하며 김한기의 진출 방향을 모색했고 한 갤러리에 초청 전시를 성사시킵니다. 그 이듬해인 1956년 김한기도 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도시 파리에도 동양인 화가의 진출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3년간 파리에서 활동하다 한계를 느낀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당시 대학 교수로 일하며 작품 활동에 목말라 하던 김한기를 위해 김양한은 뉴욕행을 제안합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찍이 해외로 진출해 작품 활동을 했던 점이 김한기의 작품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밑바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의 삶은 지독하게 궁핍했습니다. 뉴욕 화단에 발을 딛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 화가였고 그의 작품을 사려 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김한기는 1974년 허리디스크 수술 후 불의인 악상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한기의 사후 김양한은 환기재단을 설립하고 그의 작품들을 수집하고 관리했습니다. 서울 부암동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환기미술관도 김양한의 주도였죠.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떠돌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김한기의 작품은 영상으로는 그 매력을 미처 담기 힘든 종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품이 2m 전후의 엄청난 대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캔버스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표현했던 그의 기법상 작품 수도 꽤나 적은 편입니다. 최고가 우주를 비롯해 김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뉴욕 후기에 완성된 그의 전면점화 시리즈이죠. 이 작품은 김한기의 걸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작가의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시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인 김광섭은 1970년 뉴욕에서 외롭게 그림을 그리던 김환기에게 연하장과 자신의 시가 실린 잡지를 보냈습니다. 김환기는 이 시를 읽고 붓을 들었죠. 그 전면점화들은 거대한 캔버스에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그 주위를 다시 색으로 메꿔가며 완성된 것입니다. 아마도 고향 안좌도의 바다, 그리운 고국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검푸른 점으로 찍어나갔겠죠. 그 점들 속에는 비운의 천재화가 이중섭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던 김환기는 마찬가지로 피난 온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는데 이중섭과도 자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점들은 2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를 빼곡하게 채울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김환기의 작품은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서 작품의 크기도 무시할 수 없죠. 김환기의 작품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거대한 작품의 크기와 이로 인해 그리 많지 않은 작품 수로 희소성이 높아진 점, 전면점화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점, 그리고 일찍이 해외에서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것.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서양의 모더니즘으로 풀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미적 가치는 그 문화나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김환기는 풍부한 감수성으로 우리의 산과 들, 바다, 하늘, 백자, 그리고 그리움과 향수 같은 감정들을 캔버스에 녹여내는 것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면 서울 종로 부암동에 위치한 환기미술관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인 김양한의 노력으로 탄생한 환기미술관에서는 김환기의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 그를 잇는 많은 한국인 예술가의 기획전도 매 시즌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직접 작품을 보시고 감동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몇 편간 한국의 화가들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차트의 감자쌤이었습니다. Early sunrise, I gave promise. You said always.